네, 저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화면 들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를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환급 대상 수출 등이라고 나온 게 있었는데, 관세법 말고 환급특례법 상에서 이제 환급을 해주겠다라고 정하는 수출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 같이 보셨던 네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환급 대상 수출 등이라는 것들은 환급특례법 제4조에 나와 있는 것들이고, 요걸 된 거를 전제로 해서 관세 환급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말을 쓰고 있는 거냐면 수출 이행 기간의 기준이라고 말을 하는 게 있어요. 네. 수출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특정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안에 이 수출이 된 날부터 소급해서 2년 안에 수입된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 등을 환급해 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출이 됐던 물건이 그 전에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되면서 관세 등을 납부한 것이 있을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돌려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기준이 뭐였냐면 수출이행 기간의 기준일부터 2년 이내라고 말을 쓰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소급해서 2년 안에 수입된 재료에 대해서,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를 환급해 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 수입과 수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있던 거죠. 여기 아까 말했던 기준일이라는 것들이 저희 환급 대상 수출에 해당되는 거 가지고 관세법상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들을 수출신고 수리일부터라고 말 쓴 거고, 나머지는 물품을 공급하거나 수출하거나 하는 게 있을 때는 그걸 완료했던 날의 말일부터 소급해서라고 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이라 하는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세법에 따라서 수입된 것도 여기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환급특례법 상에서 따로 정하는 수입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내국 신용장이라든지 구매 확인서라든지 어떤 매매 계약서를 기초로 해서 국내에서 거래했던 것들도 예외적으로 수입으로 또 수출로 보는 게 있다라고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족이 되면 관세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아까 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2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 없다, 관세법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전에 수입됐던 것들은 무조건적으로 환급이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즉 수입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생산이라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요게 수출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생산하는 데 걸렸던 기간만큼을 빼주는 게 있던 거죠. 아까 말했던 수입한 날부터 1년 안에 생산해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나온 게 바로 그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년이라 하는 기간이 점점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저기 관세법에 따라 수입했던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에서 생산이 된 물건을 가지고 국내 거래를 한 것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사이에 있던 기간만큼을 빼주기 때문에 예전에 수입했던 물건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내용이 바로 저희 8페이지 보시면 제9조 2항에 있던 거죠.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수출용 원재료가 내구신용장 등에 의해서 거래가 되고 그 거래가 직전에 내구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가 있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수출용 원재료가 수입된 날부터 내구신용장 등에 의한 최후의 거래가 있은 날, 최후의 거래가 있은 날이 뭘까요? 그 물품을 공급한 날이 되겠죠. 내가 이것을 이 수입이라는 것이 관세법에 따른 수입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환급특례법에 따라서 국내에서 매입한 것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매입한 날부터 제조, 가공해서 공급한 날까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말을 쓴 겁니다. 그만큼 더 늘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씁니다. 그거는 아까 보셨던 이행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수출용 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쵸.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거치지 않은 것의 경우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럴 수도 있거든요. A란 자가 물건을 수입을 했고요. 이걸 B한테 공급을 했고 B가 C한테 공급을 하면서 C가 수출을 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는 B가 공급했고 A도 공급자가 되지만 공급자이면서도 수입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직접 수입을 했고 원상태 그대로 B한테 공급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A는 수입만 한 거고 국내에서 생산한 게 없습니다. 근데 B가 그걸 가지고 생산한 물건을 C한테 공급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기간만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원상태로 공급했던 기간은 제외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수입한 날부터 공급한 날까지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산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빼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공급을 하긴 했지만 제조를 안 했잖아요. 생산하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인정하지 않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1년 이내에 물건을 생산해서 공급한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기간만큼은 더 더 연장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예, 지금 그거 말한 겁니다. 이 단계별로 이해하시라는 거죠. 무조건 이 전체가 생산된 거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단계별로, 공급 단계별로 이것을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옆으로 가볼게요. 제10조입니다. 영 제1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그렇죠? 1년이란 기간 안에 생산해서 공급을 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다만 단서가 있네요. 물품의 특성상 또는 거래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원칙은 1년이지만 1년 6개월까지 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외로 가려면 반드시 그러니까 관성이 아니라 관할지 세관장에게 연장 승인을 받았을 때를 전제로 한 거죠. 네, 그렇게 나왔던 거고, 얘가 어디랑 연결되는 거냐면요. 아까 저희 봤던 거 있잖아요. 앞으로 와보시면 저희 그 영제 구조에 수출이한 기준이 써 있잖아요. 이행기한 기준을 써서 보시면은 1항은 수출 이행을 하는 거 말하는 거고요. 수출을 하는 거 말하는 것이고, 2항에 보시면은 수입을 한 거 말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나오잖아요. 1호, 2호, 3호가 관세법에 따른 수입, 4호가 아까 말했던 환급특례법에 따른 수입, 즉 매입을 한 거 말하는 것이고, 이 내용들은 앞전에 보시면 4페이지에 그 법제 5조 3항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수입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법제 5조에 지금 3항에 보시면 원래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보는 게 맞긴 하지만 그거랑 관계없이 환급특례법에서는 국내에서 매입한 것도 수입으로 본다고 돼 있잖아요. 볼 수 있다고.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국내 매입도 수입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던 수출 등이 된 날부터 2년 안에 수입된 게 있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환급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 10조 가볼게요. 환급금의 산출 등입니다. 이랑 환급 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유량을 계산한 서류를 작성하고 그거에 따라서 환급금을 산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량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데 소요됐던 원재료의 양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소요량 계산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환급 신청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세 가지 봤을 때는 이거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거기 소요됐던 양이 얼마인지를 보고 그거에 대해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요량 계산서에 따라서 환급을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원칙이라 보시면 되고, 요거 저희가 개별 환급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별 환급. 개별 환급이 뭐냐면 어떤 수출한 물품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투입됐던 개별 소요량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관세를 환급해 주는 거. 이거 제가 개별 환급이라 불러요. 자, 2항 보겠습니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1항에도 불구하고 소요량 개선 업무의 관수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 물품별 평균 소요량 등을 기준으로 하는 표준 소요량을 정해서 고시하고 환급 신청자로 하여금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자, 원칙이 뭐냐면 소요량만큼 어떤 물건을 만들 때 투입됐던 생산 사용됐던 이 소요량이라는 거 가지고 관세 환급을 해줄 건데, 원래 원칙은 그거예요. 이거를 지금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이런 자재들을 투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환급 신청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반대로 말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소요량에서 작성하는 것들이 되게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투입했던 원재료 양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원칙은 관리해야 되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환급을 못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 태권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소요량 계산서 가져오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소요량 계산서를 저희가 BOM이라고 불러요. BOM. Bill of Material 이렇게 불러가지고 소요 자재 명세서, 소요량 계산서로 말을 쓰게 되는데, 내가 어떤 물품 수출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소요했던 수량을 적어서 줘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산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환급 신청을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 준 거죠. 이 항에서 말하는 거는 소요량 계산 업무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 소요량이라는 걸 정해서 고시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물건 수출을 할 때 통상적으로 표준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물품이 투입된다라는 것을 관세청장이 고시를 하는 거죠. 정해서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취급하는 물품과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좀 간소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무조건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환급 신청자로 하여금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관리가 된다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표준 소요량을 보고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투입된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3번 가볼게요. 수출용 원재료를 사용해서 생산된 물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생산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한다. 네, 원재료 사용해서 생산된 물품이 2개 이상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중에서 이제 가격을 가지고 나눠가지고 관세 등을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떤 재료 투입했을 때 A라는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기도 하고 B를 가지고 만드는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각각의 가격별로 관세 환급액을 산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얘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물건이라고 수출 물품을 만드는다 가정해 볼게요. 만들기 위해서 투입하는 소요 자재가 있을 겁니다. 어떠한 수출용 원재료가 있는데요. 이 원재료 A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A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가공을 했죠. 생산해서 만들어진 물건을 봤더니 이게 제조 가공 거쳐서 제품이 됐는데 제품이 보통은 하나만 나오는 게 맞긴 하겠죠. B라는 물품이 나왔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텐데 얘가 제품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얘는 B에도 사용되고 C라는 물건에도 사용된다는 것이죠. 일단 얘는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얘를 수입할 때 세관을 냈던 세금이 있겠죠. 관세가 있을 텐데 얘가 예를 들면 얘가 100원짜리 물건인 것이고 얘가 50원짜리 물건이다. 근데 투입됐던 것이 얘도 A가 1개 들어갔고 얘도 A가 1개 들어갔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 전체 납부했던 관세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하나씩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완성된 제품의 가격에 따라 가지고 환급 금액을 다르게 산출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구분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고요. 가볼게요. 밑에 사항 보겠습니다.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하는 세액보다 관세 등을 환급할 때 현저하게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는 수입신고 필증의 유효기간을 구조 1항 정한 기간보다 짧게 정해서 환급하게 하거나 아니면 물량을 정해서 환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나요?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 물품을 수입을 해요. 원재료 A라는 것을 수입을 하고요. 이 수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국내 제조 가공해서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물품을 수출하게 될 거예요. 하게 될 건데 이 A라고 하는 것들이 한번 수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수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물품의 그런 통화 단위가 원화가 아닌 경우에는 환율이라고 하는 것들이 적용되잖아요. 환율. 과세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는데 얘가 같은 100원짜리 물건이라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은 US 달러로 했을 경우에 100불짜리다 라고 했을 경우에도 얘가 수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관세가 달라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환율이라는 것은 일주일을 단위로 해서 바뀌기 때문에 같은 물품을 수입한다 하더라도 이게 언제 수입한지에 따라서 납부하는 관세도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보신 것처럼 수출 등에 제공했던 그 수입했던 원재료가 2년 안에 들어간 것들은 모두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수입했던 원재료가 좀 관세가 낮았습니다. 환율이 낮아가지고 낮게 수입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수입했던 자재들이 오히려 환율이 높아가지고 관세를 많이 납부했던 거죠. 원래대로 따지면 옛날에 수입했던 원재료를 가지고 생산해서 물건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물품이 같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최근에 수입했던 물품으로 이걸 적어가지고 환급 신청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과다 환급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투입됐던 거는 한참 전에 수입했던 거였는데 그때 당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는 것이 아니고 비교적 최근에 수입했던 높게 세금 냈던 것을 가지고 환급 신청하게 됐을 경우에는 원칙과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실제로 투입했던 거는 옛날에 수입했던 건데 어차피 물건이 같기 때문에 최근에 수입된 걸로 하더라도 세관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환급받아 버리면 과다 환급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과소 환급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제한을 가하고 있는 거냐면 사용할 수 있는 수출 이행 기간, 그러니까 수입되고 나서 수출할 때까지 기간을 짧게 정하는 겁니다. 얘는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물건이다. 보통 뭐가 적용되는 거냐면 농산물이에요. 농산물. 농산물들은 그때그때마다 가격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어요. 관세법에 보시면 사전세액 심사 대상 물품 중에 하나로서 물품의 가격 변동이 큰 물품이 나온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농산물을 의미한다 보시면 됩니다. 주로. 농산물들은 그때그때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과소나 과다 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수입되고 나서 수출할 때까지 기간을 짧게 정하는 거예요. 아까 원칙은 뭐였어요? 이행기간 기준일부터 여기서부터 소급해서 2년이 됐던 거죠. 근데 2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얘를 훨씬 더 짧게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3개월 이렇게 쓰거든요. 얘는 가격이 쉽게, 그러니까 빠르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되고 나서 빠른 시일 안에 수출을 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겠어요? 과다 과소 환급을 막겠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인 거죠. 물품의 가격 변동이 큰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수입할 때마다 세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수입하고 나서는 수출을 빠른 시일 안에 하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물량을 정해놓고 딱 그 경우까지만 관세 환급을 해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방금 보셨던 10조 제3항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항 관세청장은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하는 세금보다, 그죠? 아까 말했던 최초에 수입했을 때 냈던 세금보다도 관세 등을 환급할 때 현저히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을 택할 수가 있어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간은 짧게 정하는 거죠. 수입신고 필증의 유효 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아니면 물량을 정해놓고 그 물량까지만 환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그러하다는 것이고요. 밑에 사유 보겠습니다. 1호 수출용 원재료 에 대하여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과목 보니까 관세율 변동, 나목은 수익 가격 변동 다 둘 이상의 관세율 적용이라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납부하는 관세가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관세라고 하는 건 그거잖아요. 과세 가격에다가 관세율을 곱하는 것이죠. 과세 가격이라는 것이 바로 수입 가격이 될 것이고요. 가격이 이렇게 변동이 있다고 하거나 관세율이 변동되는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관세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과다하게 또는 과소하게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종의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2호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제3조 2항에 해당이 돼서 수출용 원재료가 되는 경우로서 각 원재료가 생산 과정에서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요거 아까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제가 뭐냐면요. 원래는 이렇게 봐야 되죠. 수입했던 원재료와 국내에서 매입한 원재료는 서로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세를 납부한다는 거는 물론 환급특례법상의 수입으로 보는 국내 거래할 때도 수입으로 간주는 하지만 국내 거래했다고 해서 관세를 물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관세라는 것은 외국에서 국내로 도착된 물품일 때 부과되는 거죠. 그죠? 국내 거래할 때는 관세 부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건데 어쨌든 이 수입했던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납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환급하는 게 맞아요. 얘만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말을 하면 국내에서 매입한 자재들은 관세 환급 대상이 원칙은 아닌 거죠.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을 서로 간의 대체 사용이 가능하다. 얘네들은 사실 물품에 차이가 없다고 본 거죠. 동일한 품질과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쓰더라도 차이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너트라든지 뭐 볼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보통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과일도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겁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나눠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각각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수입됐던 것에 납부했던 관세 등만 환급받는 게 맞잖아요. 이게 맞는데 요거를 생산 과정에서 나누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리를 안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하나의 그냥 박스에다가 다 넣었다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썼다는 거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는 게 어렵다. 그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나온 것이 아까 봤던 것처럼 그러면은 간주해 주겠다. 얘네들도 그냥 수입된 원재료인 것처럼 간주해 주겠다고 했던 것인데
가정해보죠. 수입했던 원재료가 10개가 있고 국내에서 매입한 것이 10개가 있다 라고 가정해 봤을 때요. 이 전체를 합치면 20개가 나오잖아요. 20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수입한 것은 10개밖에 안 되는 거죠. 요걸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 때 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이 내용들이 이 원재료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결합되는 것들이 뭐 10개가 사용된 게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세관이 보는 게 뭐냐면 10개 중에서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외국산인 거, 외국에 수입한 거하고 국내에 매입한 거랑 나눠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따지면 그 중에서 6개가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이고 국내에서 매입한 게 4개다 라고 한다면은 얘만 관세 환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통치인 거예요. 어차피 너는 10개밖에 수입 안 했잖아. 10개만큼만 관세 환급 받아. 나머지 이걸 2개 만들어 텄을 경우에 똑같이 10개가 들어간다 한 게 그냥 있다 하더라도 얘만 관세 환급을 다 외국으로 간주해서 받는 거고 얘는 국내산으로 국내 재료 쓴 걸 간주해가지고 환급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환급액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냥 처음에 지금 보면은 10개는 원래 환급 받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 10개만 환급받게 하는 건데 다만 개별 물품별로 구분이 안 되니까 그거를 그냥 편의상 요거를 그냥 10개 들어간 거를 모두 외국산인 것처럼 간주해서 환급해주고 얘는 아닌 걸로 간주해가지고 환급을 안 해주는 거죠. 환급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얘도 지금 이후도 마찬가지인 거죠. 생산 과정에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투입됐던 거랑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실제로 투입한 게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과다 환급과 과소 환급이 발생할 것이고 반대로 실제로 투입한 게 더 적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과다 환급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지금 1호든 2호든 과다나 과소 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수입신고 필증의 유효기간을 짧게 정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투입을 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처음부터 물량을 정해놓고 그 정도까지만 환급을 받아라 라고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와볼게요. 시행령 제11조 보겠습니다. 소요량의 계산 등 나와 있고요. 지금 1항에 보니까 절차가 나와 있네요. 소요량 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소요량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품명, 소요량 산정 방법 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산정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개별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선입선출법, 뭐 후입선출법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3호에 보면 뭐 기준이 되는 기간과 적용 기간, 뭐 제조 공정, 공정 설명서, 뭐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세관장에게 관할지 세관장에게 소요량 계산 신고를 하는 거죠. 내가 취급하는 물품의 소요량은 이러합니다라고 미리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등록이라고 하는데 등록. 미리 등록해놓고 나중에 출하게 됐을 때는 세관에서 일일이 심사를 하지 않고 그 전에 등록된 물건이기 때문에 그게 변동된 것이 아니라 한다면은 그거대로 환급을 해주면 되는 거죠. 지금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2항에 가보도록 할게요. 소요량 계산 작성업체는 1항의 각 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행정 절차상 그런 게 있거든요. 최초 단계 때 했던 절차대로 변경하는 게 있을 때는 변경했던 것은 최초 절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최초에 내가 신고를 했다. 그러면 변경할 때도 신고를 하는 거고요. 최초에 승인을 받은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변경할 때도 변경 승인을 받는 거고 허가받은 게 있다고 했을 경우는 변경 허가를 받는 거죠. 최초 어떤 절차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최초에 신고한 거기 때문에 변경할 때도 신고하게 되어 있는 거죠. 3항 보겠습니다. 법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신청자와 수출 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 환급 신청자는 생산자가 작성한 소요량에 의해서 소요량 계산서를 작성해야 된다. 다만 법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표준 소요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나요? 제가 바로 첫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환급 신청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 환급특례법상 2명만 가능합니다. 2명. 수출자 또는 생산자만 가능해요. 이게 어떤 말을 의미한 거냐면 수출자와 생산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수출자는 생산자가 생산한 물품을 단순히 구매를 해서 수출만 한 거죠. 생산을 한 게 아닌 겁니다. 그 경우라면 당연한 거지만 소요량은 누가 작성해야 될까요? 수출자일까요? 생산자일까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생산자가 작성한 걸로 하라고 돼 있는 거죠. 생산자가 작성해야 된다.
왜냐하면 소유량이라는 거는 물건을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얼만큼 투입했다는 걸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말을 한 건데, 단서를 보시면 소유량 중에서도 실제 소유량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 소유량을 가지고 한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상관없다고 한 거죠. 왜냐하면 얘는 관세청장이 정한 거니까요. 그걸 정해서 고시한 거기 때문에 그걸 따라한 거니까 실제 내가 생산한 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에서는 관련된 절차와 필요한 내용들은 관세청 고시로 정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 볼게요. 시행규칙 제9조입니다. 관세 등 환급 방법의 조정. 관세청장이 법제 10조 사항에 따라 환급을 걸 수 있는 수입신고 필증의 유효기간과 물량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율의 변동 정도, 수출물품의 생산 공정, 해당 업종의 재고자산 회전기간, 수출입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적정한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한 거냐면요. 아까 말했던 그거 있잖아요. 뭐 어떤 물량을 좀 정해서 환급하게 한다거나 유효기간을 짧게 정하는 게 있는데, 그거 누가 정하는 거냐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거예요. 관세청장 고시로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관세청장이 그런 것들을 정할 때는 위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라는 거죠. 적정하게 환급이 될 수 있도록 정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근데 밑에 나와 있는 걸 하려면은 사전에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 과정을 거치라고 얘기한 겁니다. 읽어볼게요. 유효기간을 6개월보다 짧게 정하려는 경우, 아까 법률에 보시면은 법률에서는 기간을 정한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짧게 정할 수가 있다고만 썼던 것이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하는 게 없었는데, 시행규칙에서는 유효기간을 6개월보다 짧게 정한다고 했을 경우는 그 전에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내용을 정하라고 한 것이고, 2호에 보면요. 업체별 수출 원재료의 재고 물량, 수출 비율 또는 수입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해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의 물량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때도 사전에 반드시 협의를 하고 진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가볍게 보시면 되는 부분인 거죠. 내용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원래 원칙은 내가 실제로 수출하는 물품에 들어갔던, 소요됐던 양을 가지고 환급을 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좀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간소화시키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표준 소유량 제도가 되는 거죠. 표준 소유량은 그냥 관세청장이 어떤 이 품목에 대해서, 특정 어떤 품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균을 한번 고려해 볼 거예요. 여러 가지 업체를 고려해 보고 이 정도가 표준이구나 라고 하는 걸 정해놓고 이걸 가지고 환급 신청하세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관세 환급 대상 중에서도 이게 수입하는 물품인데 가격이나 관세율이 변동이 심한 물품이라든지 아까 보신 것처럼 대체 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구분하지 않고 지금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세 과다라든지 과소 환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게 두 가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기간을 짧게 정하는 거. 수입신고 필증의 유효 기간이라 하는 것들은 요거 말하거든요. 요거 기간. 이 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물량을 정해놓고 그 할당된 수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환급해 주겠다라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정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하라고 하는 게 나왔던 거고요. 밑에 가보겠습니다. 10조의 2를 볼게요. 소유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입니다. 자, 요거는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사전심사라는 것은 미리 심사를 요청하는 것인데요. 이건 쉽게 말을 하면 유권 해석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원칙은 소유량 계산은 생산자가 직접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정확하겠죠. 내가 만든 물건인데.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경우에는 나중에 환급 심사를 하게 되면서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다 환급을 받은 경우는 추징이 되고요. 과소 환급 받은 경우에는 그냥 환급 신청하세요 끝나게 돼요. 세관에서 굳이 환급을 해주지 않거든요. 아무튼 내가 과다하게 환급받은 게 있다. 실제 소유량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투입한 걸로 했다. 그게 걸리면은 추징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소유량 사전심사라고 하는 것들을 요청할 수가 있는 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행정 절차상 사전심사, 사전 확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에게만 할 수 있는 걸까요?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걸까요? 세관장일까요? 아니면 관청장일까요? 그죠? 왜냐하면 세관장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통일된 어떤 해석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데 있잖아요. 관세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맞는 게 맞는데 다만 요거는 좀 달라요. 그건 일반적인 경우를 말했던 것이고 여기 보시면 세관장에게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뭔가 통일된 내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는 게 맞긴 할 것 같은데 요거는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소요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관장에게 신청이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그럴까요? 물품이라고 하는 게 규격화시킬 수 있을까요? 소요량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물품들이 이 볼펜을 하나 만들 때 투입되는 소요량이 다 같을까요? 아닐 수 있는 거죠. 내가 기술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는 같은 물품이라도 소요량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통일화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핸드폰을 만들 때도 생각해 보세요. 애플에서 만들 때랑 삼성이 만들 때랑 크게 보면 핸드폰이죠. 근데 그게 같은 거로 볼 수 있나요?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통일된 뭔가를 정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건 가능하죠. 관세법상에 보시면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하잖아요. 그거는 뭐를 단위로 분류를 하는 건가요? HS 코드. HS 코드는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소요량은 그게 아닌 거죠. 같은 하나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소요량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술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된 뭔가를 정하는 것은 사실 맞지가 않은 거죠. 그때그때마다 물품의 특성이라든지 물품에 어떤 투입되는 어떤 제조 공정 같은 걸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관세청장이 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맞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환급에 관련된 것들은 관할지 세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신청을 하라고 하는 거죠. 보시죠.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환급 신청을 하기 전에 소요량 계산 방법의 적정 여부를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게 어디를 말을 하는 거냐면 관할지 세관에다가 신청을 하는 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은 옆에 보시면 절차에 나와 있습니다. 11조의 2가 있잖아요. 여기 1항에 보면요. 여기 내용이 사전심사, 신청서 등을 첨부해서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죠. 관할지 세관 쪽에다가 소요량 계산 좀 해주세요. 이게 맞는 건가요? 라고 봐주세요라고 신청할 수가 있어요. 유권해석을 받는 거죠. 다시 왼쪽에 가보겠습니다. 제1항에 따라 소요량 사전심사에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것을 심사하고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죠. 처리 기간을 말하고 있고요. 다만 단서를 보니까는 신청했던 내용이 미비하다라고 해서 심사가 안 되겠다고 하는 게 있을 때는 그 내용을 알려주고 보완해달라고 보정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옆에 보면 처리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30일이네요. 30일. 30일 안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로를 보니까요. 제4항 단서에 따라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0일을 말한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관할지 세관장에 가정에 봤을 때 제가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 기본 원칙은 뭘 보고 하는 걸까요? 서류를 가지고 하는 거죠. 서류 심사를 하는 게 원칙인 건데 서류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가는 거죠.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지 확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류만 갖고 왔을 경우는 30일, 현지 확인할 때는 50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경우에 보정기간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정하는 기간을 그 세관에서 심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처리 기간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요. 다음 사망에 볼게요. 11조 2 사망에 보시면은 보정 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관세법을 포함해서 나머지 딱 쭉 보시면 보통 다 말하는 게 뭐냐면 보정 기간은 20일로 나와 있습니다. 항상 그렇진 않지만 보통의 경우에 20일로 들어간 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외적으로 저희 FTA 관세법 가서 보시면은 거기서 원산 증명서에 관련된 것들은 5일 이상 10일 이내라고 나온 것이 있기는 하고요. 거의 다 20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사항 가볼게요. 관할지 세관장은 제출받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뭘까요?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서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서류 심사, 예외는 서류 플러스 현장까지 가는 거죠. 현지 확인까지 해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간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하나가 있어요.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거기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오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방문해도 될까요? 오지 마세요 하게 되면은 당연히 가면 안 됩니다. 거부했을 때는 못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안 해주겠죠. 처리가 안 될 겁니다. 소요량 사전심사 처리가 안 될 거죠. 서류만 갖고 안 되니까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방문해서 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요게 지금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는 적정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거 하는 건데 그걸 거부하게 되면 당연히 처리를 안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기각할 거예요. 기각. 우리는 심사 못 해주겠다. 왜냐하면 이거 유권에서 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거대로 계속해서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관에서 그거를 책임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각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못 해주겠다. 밑에 볼게요. 5항 보겠습니다. 관할지 세관장은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1호에 보면은 보정기간 안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죠. 그 다음에 2호 신청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범칙 사건의 조사, 관세 조사, 이의신청 등과 같은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요거는 거의 다 통용되는 말이거든요. 그거 기억나세요? 품목분류 사전심사 있잖아요. 관세법상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서도 반려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로서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둘 다 마찬가지였던 거죠. 보정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어떤 관세 조사라든지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끝날 때까지는 심사를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다. 관세 조사가 진행 중이다. 라고 하는 게 있을 때는 그게 끝날 때까지는 어떠한 결정도 안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했다가는 아까 말했던 관세 조사라든지 불복 절차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접수하라고 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돌려보낸다. 거절한다는 게 바로 반려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왼쪽 하단에 볼게요. 법 3항 보겠습니다. 제2항 본문에 따라 소요랑 사전심사 결과 통지받은 자는 이의를 제기할 게 있다고 했을 경우는 30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 절차상 이의 제기는 거의 100% 30일 안에 제기하게 되어 있어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거의 다 마찬가지거든요. 넘어가 볼게요. 그거 기억나죠? 관세법상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기간 며칠일까요? 30일. 왜요? 이의 제기니까요. 이의 제기. 그죠? 내가 지금 이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참고로 불복 절차는 그러진 않고요. 그거 빼고 나머지 이의 제기하는 절차를 보시면 재심사 신청 이런 거 있잖아요. 다 30일로 나와 있습니다. 30일. 이의 제기하는 거니까. 사항 가볼게요. 세관장은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가 통지된 소요랑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해서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된 내용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해서 환급하게 되어 있죠. 아까 말했던 대로 유권에서 받은 게 있으면 그거대로 환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관에서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결정했던 대로 환급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5항 보겠습니다. 제2항 또는 3항에 따라 통지받은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 유효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네요. 다만 소요량 사전심사 근거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바로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1년이죠. 예외적으로는 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옆에 나와 있는 것들은 모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라 볼 수 있겠죠. 원래 지금 정해진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형태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왜 보통 1년으로 가게 될까요? 물론 그걸 생각해 볼 수는 없긴 하겠지만 소요랑 사전심사 결과 받은 것들은 이걸 한번 받은 걸 가지고 무기한 적용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제조 공정이 항상 일치가 되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투입된 원재료의 가격도 항상 일치하지는 않겠죠. 뭐 수량도 바뀔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1년까지만 유효하다고 말을 해놓고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재심사를 받으라고 할 겁니다. 새로 신청하라고 하겠죠. 근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기존에 결정을 받은 게 있다, 한 게 있었을 때는 그게 변경된 게 없다라는 것을 소명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예전 걸 가지고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결정받은 걸 가지고 내가 바뀐 게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대로 가는 게 맞다고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옆으로 가보시죠. 여기 시행령에 가서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사실관계라든지 상황이 변동되는 경우라고 말을 쓰고 있고요. 자, 1호. 말 그대로 사실관계 또는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계산 근거가 달라진 경우입니다. 예전에 했을 때와 지금과 달라졌다는 것이죠. 어떤 생산하는 뭐 이런 공정이 바뀌게 되면서 예전과 이제 비교할 수가 없게 됐다라는 거. 보통의 경우에는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더 좀 달라질 거긴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허위 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잘못 낸 거죠. 그러면 당연한 거지만 소요량 계산할 때보다 유리하게 적용한 게 있었을 텐데 그게 걸린 겁니다. 걸렸을 때는 그때부터
아까 말했던 결정 통지 받은 거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 자체 잘못된 거기 때문에 3호 보겠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결정을 다르게 받은 경우죠. 재결청에서 결정을 다르게 했던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한 거지만 그 세관의 결정보다는 아까 말했던 행정기관에서 그러니까 위에 나왔던 재결청의 그런 판단이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거죠. 그거 뭔지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기속력이란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기속력. 이게 뭐냐면 구속력을 말을 하는 것인데 구속을 하긴 하는데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이미 그 전에 했던 것들도 그 결정에 따라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속력이라 불러요. 기속력. 여쭤볼게요. 행정심판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행정심판은 재결청에서 결정하는 게 있었을 때 처분청에서 거절할 수 있을까요? 나 이거 동의 못하겠는데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못해요. 그게 바로 기속력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이의제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행정소송은 가능하죠. 법원에서 판결했던 거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가야 되나요? 처분청이? 항소할 수 있잖아요. 항소. 항소가 바로 그거죠. 나는 거부한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3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재결청의 결정에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권한 있는 기관에서 다르게 결정한 게 있거나 다르게 판결한 게 있었을 때는 그 내용이 아무래도 신빙성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4호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소유량을 계산하는 것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했던 결정의 내용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당연한 거지만 기존에 했던 것들은 그때부터 바로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기존 결정은 이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나오는 문제 트렌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단순히 외우는 거 있잖아요. 무슨 경우, 무슨 사유. 요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요런 것들을 잘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단순히 무슨 사유 있잖아요. 그걸 잘 외우셔야 됩니다. 최근에 트렌드 바뀌었거든요. 2020년 이후 바뀌어가지고 올해 문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뭐를 쓰세요. 나와요. 몇 가지를 쓰세요. 그게 다 이런 거죠. 그렇죠? 변경되는 사유 몇 가지를 쓰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걸 잘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 여기인 거죠. 물론 다 보긴 보겠지만 봐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보는 게 더 좋은 거죠.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얘는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요. 다시 이제 밑으로 가볼게요. 11조 보겠습니다. 법제 11조. 평균세액 증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평균세액 증명이 뭐냐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평균세액 증명제도 줄여서 평세증 이렇게 부릅니다. 평세증. 평균세액만큼에 대해서 관세를 환급해 주겠다는 거야. 평균세액. 원칙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원칙은 내가 실제로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예외적으로 간소화를 위해서 적용하는 거죠. 내가 원래는 수입할 때마다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아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편의상 그냥 평균 세금만큼만 환급을 받는, 그러니까 평균 세액으로 환급을 받는 제도라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품목별로 월 단위로 이 업체가 평균적으로 납부하는 관세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수입하게 되면서 얘를 한 달 동안 수입하게 됐을 때 보통의 경우는 얼만큼 관세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9월 뭐 1일, 9월 뭐 10일, 9월 한 20일 정도에 어떤 업체가 같은 물품을 수입하는 게 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물건을 수입할 때 뭐 100개를 수입하게 되면서 얘가 8% 적용돼 가지고 얘가 지금 8원이 발생했고요. 다음번에는 10개 수입했고 그래가지고 맞나요? 0.8원? 너무 적은데 아무튼 뭐 이렇게 1000개 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있다 가정해 볼게요. 얘는 80원이 되겠죠.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얘를 단순히 합산해요. 그냥 이 한 달 동안에 수입했던 총량이 나오잖아요. 걔하고 납부했던 관세가 나오죠. 얘를 가지고 평균을 내요. 그거만큼으로 그걸 가지고 관세 환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렵지가 않은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라고 하는 이렇게 나오니까 어렵게 보지 않는 건데 여기 빠진 게 뭐가 있을까요? 얘가 빠진 거죠. 단가. 그렇죠? 이 가격이라는 것이 변동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들어왔던 것이 10원짜리 물건이었는데 얘가 뭐 11원이고 얘가 뭐 12원이다. 라고 해서 나온 관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세를 전체 수량으로 평균을 내는 겁니다. 평균. 그래서 원칙은 아니지만 이거 하나 수입할 때 이 단가라고 하는 것이 평균. 얘가 10일 나오겠네요. 10일. 이 10일이라고 하는 이 단가를 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품은 평균적으로 11원의 단가를 가지고 관세가 산출되기 때문에 요걸로 퉁치는 겁니다. 요걸로 이제 수입할 때마다 요걸로 이제 이게 해당하는 관세만큼을 돌려주는 거죠. 다시 볼게요. 11조 보겠습니다. 1항. 세관장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써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칙이 아닙니다. 원칙이 아니고 요거는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서 그가 매월 수입한 전체 품목별 물량과 그러니까 수출용 원재료의 품목별 물량과 단위당 평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평균 세액 증명서예요. 그러니까 개별로 지금 각각 원칙이 뭐냐면 매번 수입할 때마다 실제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게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다고 느꼈었을 때는 그걸 가름화까지 간소화시켜가지고 그냥 이 업체가 특정 물품에 대해서 매달 수입하는 물품의 물량과 그 납부했던 세금을 평균 내가지고 그것만큼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경우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 수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일에 수입된 것으로 봐서 이 법을 적용한다. 여기 수입되는 날짜를 왜 1일로 간주하는 게 있을까요? 1일이라기보다는 지금 그러니까 한 달로 쳤을 때 가장 먼저 나온 달이 1일일 것이고 말일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일로 간주하지 않고 1일로 간주해서 지금 하나로 다 보겠다고 한 거죠. 원래는 아까 보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냥 그거를 그냥 첫날에 다 수입된 걸로 간주해서 환급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세라고 하는 것들이 매주마다 과세 환율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시기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딱 날짜를 맞춘 거죠. 하루 맞춰가지고 그냥 첫째 날에 바로 첫날에 다 수입된 걸로 간주해서 일괄적으로 환급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밑에 가볼게요.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서류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1호를 보니까 수입한 자, 2호는 관세사, 관세사는 반드시 위임받았을 때 라고 하고 있는데 1항과 2항의 차이가 뭘까요? 발급 주체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발급 주체. 평균 세액 증명서를 발급하는 주체는 원칙은 세관장인 거죠. 세관장이 발급을 하는 게 맞는데 예외적으로 2항에서는 다른 사람도 자율적으로 발급하게 할 수 있다. 그게 수입하는 사람이거나 위임을 받은 관세사도 포함된 거죠. 자율적으로 발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1항은 기관에서 발급을 한 거죠. 세관에서. 이게 원칙이고 2항에 보면 예외적으로 자율적으로 발급을 하게 할 수 있다. 당연한 거겠지만 그거를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자율이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예외죠. 예외면 반드시 필요한 어떤 사유가 있지 않을까? 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2항에 보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고 써 있잖아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원칙은 기관에서 세관이 발급을 하는 거지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발급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밑에 4번 가볼게요. 그다음에 세관장 또는 관세사로부터 평균세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나 제2항 1호에 따라 평균세액 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평균세액 증명서에 기재된 수출용 원재료와 관세표상의 10단위 품목분류가 동일한 물품으로서 수출 등의 제공할 목적 외에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평균세액 증명서에 기재된 관세 등의 환급이 끝난 경우에만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다. 아따 기네요, 그죠? 길긴 한데 여기에 뭐를 말하는 거냐면은 아까 그거 기억나요? 평균세액 증명서를 적용할 때는 물품별로 하는 거였거든요. 물품별이라고 하는 게 뭐를 말할까요?
HS 코드를 말을 하는 겁니다. HS 코드. HS 코드 10단위별로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퉁치는 거거든요. HS 코드 10단위가 일치한 물품들은 그냥 같은 걸로 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이럴 수가 있죠. 저희가 HS 코드 분류할 때도 같은 코드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다른 물품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전화기라고 하더라도 그게 아까 말했던 뭐 애플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삼성도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걔네들 모두는 HS 코드 중에서 이제 8517호라 부르는 거기에 다 분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되게 다양할 수가 있는 거죠. 물품의 종류라고 하는 것들도. 여기에 뭐를 말을 한 거냐면요. 최초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본 거예요. 세관이 본 게 뭐냐면 평균 세액 증명서를 발급을 했다라는 거는 내가 평균적으로 월 단위로 했을 경우에 이만큼을 수입을 해서 이만큼의 세금을 낸다라는 걸 알려준 것이고 그걸 확인받은 만큼 관세 환급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수입할 때 이게 수출에 사용될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즉 국내에서 내수용으로 국내 판매를 하려고 수입했던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출 용도가 아니었던 거고 그냥 국내 판매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하다 보니까 수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수입할 당시의 목적이요. 수입할 당시에 내가 국내에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온 게 있었단 말이에요. 수입한 게 있었는데 근데 걔를 국내 판매를 한 게 아니라 갑자기 다르게 거래가 바뀌게 되면서 수출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그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야, 너 처음에 말을 할 때 수출에 사용되는 것들은 한 100개밖에 안 된다며. 이거 뭐야? 라고 해주는 거죠. 기존에 100개만 이렇게 물건을 보통 수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만 발급을 했던 건데 이거는 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최초 목적과 다르게 내수용으로 수입했던 물건이 수출에 사용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관세 환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관세 환급이라는 거는 최초에 수입할 때부터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는 것들은 그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수입을 하고 나서 수출을 했던 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환급이 가능한 거예요. 마치 저희 관세 감면처럼 처음에 수입할 때 신청하고 감면받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입한 사실이 있고 수출한 사실이 있는 게 있을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환급이 돼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평균 세액 증명서에 나와 있는 수량하고 지금 안 맞는 거죠. 초과된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지금 처음에 수입했던 그 목적 자체가 수출이 아니었는데 용도가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말을 쓰냐면요. 평균 세액 증명서에 기재된 관세 등의 환급이 끝난 경우에만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업체가 평균 세액 증명서라고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월 단위로 했을 때 얼만큼의 관세 환급을 그러니까 수량을 정한 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그 수량만큼 다 환급 끝나고 나서 정해진 환급액을 다 받고 나서 그 이후에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한번 좀 시겠습니다. 한번 가정해 보죠. 여러분들이 세관장이라고 가정해 보고요. 세관 직원이고 제가 이제 수입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원칙이 뭐냐면 저는 수입할 때마다 납부했던 관세를 나중에 환급받는 게 원래 원칙인 거죠. 수출에 제공하게 됐을 때. 그거를 확인해서 소요량만큼만 환급받는 게 맞잖아요. 그죠? 납부했던 세금만큼만. 근데 그게 되게 번거로운 거예요. 번거로우니까 그냥 제가 퉁치겠다고 한 거죠. 신청을 해가지고요. 제가 한 달 동안에 이런 HS코드 어떤 특정 물건에 대해서 한 달 단위로 이만큼을 수입을 하고요. 이만큼 수입하는 게 있고 그에 따라 그걸 가지고 계산해 봤을 때 이만큼의 평균 관세라고 하는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평균 세액.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정한다고 보시면 단가. 어차피 관세율은 똑같을 거니까 변동이 없을 거니까 빼고 이 단가라고 하는 거예요. 단가. 원래는 개별로 나눠서 봐야 되죠. 10원짜리, 11원짜리, 12원짜리 나눠지는 게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원화로 쓰긴 했지만 원래 들어왔을 때 외화로 들어왔을 거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지겠죠. 달라지는 게 있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그냥 제가 한 달 동안에 어떤 이 특정 물건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수입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가격은 원래 이렇게 되는 것이 있겠지만 그냥 전체 내가 이 물품의 전체 수량하고 이 가격이라는 것을 나눠가지고 평균 단가라는 걸 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산출된 관세만큼을 환급받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한 거죠. 편의를 제가 봐달라고 한 거잖아요. 개별로 관리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냥 월 단위로 품목 단위로 묶어서 환급 신청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 세관에서는 그렇게 해. 그렇게 하라고 말했던 거고
그 정해진 만큼만 환급받아라고 한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 그렇게 사용할 용도가 아니었던 물건을 그냥 또 추가로 수입한 게 있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원래는 걔가 12원짜리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제가 결정된 거 11원이잖아요. 그럼 당연한 거지만 11원으로 가게 되면은 관세 환급액이 줄어들겠죠.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요, 전에 받았던 평세증에 나왔던 거 말고 얘는 제가 따로 수입한 거거든요. 얘는 지금 10원짜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만큼 제가 세금 납부한 게 있기 때문에 요거만큼 환급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세관이 뭐라고 말할까요? 가! 이렇게 된 거죠.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지금 이렇게 평균 세액 증명한 게 있었잖아. 그럼 이것까지는 그대로 지켜가야지. 이거 수량만큼 넘어서면 모를까? 이거 전까지는 안 돼. 무조건 11원을 받아라고 한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나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 보고 좀 시겠습니다. 이게 좀 어렵게 읽을 수가 있는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원칙은 아니지만 제 어떤 편의를 위해서 제가 한 달 동안에 어떤 특정 물품을 수입할 때 가격이 원래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과 수량이 있겠죠. 수량이고 관세를 곱하면 관세가 나오는 게 있을 텐데 제가 그 단가라고 하는 것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냥 월로 묶어서 관리하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해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개별 물품들마다 가격을 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때 납부했던 관세만큼을 환급받는 게 원래 맞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냥 한 달 동안에 내가 총 수입했던 그 물량이랑 가격을 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이걸로 그냥 환급 받을게요 라고 한 거죠. 실제로 수출한 것만큼 환급을 받을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막 10개를 수출한 게 있다. 10개 곱하기 이 단가를 곱한 걸 가지고 환급을 받는 거죠. 8% 곱해가지고 이렇게 간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했던 것이 한 달 동안 저는 이제 평균 세액 증명이라 하는 것들은 뭐 제가 예를 들면 세관에다가 1000개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받은 게 가정해 볼게요. 그럼 저는 그 1000개라는 것에 대한 환급을 마칠 때까지는 다른 걸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이에 내가 지금 보다 보니까 이번에 비싼 거 같더라. 얘가 지금 12원이 넘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평균으로 받아버리면은 손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실제로 받았던 거 더 적게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좀 빼주세요 라고 하면 세관에서 안 해준다는 거죠. 무슨 소리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원래 네가 증명받은 것만큼 다 써야지 쓰고 나서 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그대로 환급받고 그 이후의 건에 대해서는 네가 말한 대로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처음에 평균세액 증명서에 나와 있던 수량이 아니라 그거 목적이 아니었던 건데 어쨌든 수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환급 받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원래는 평균세액 증명에 나왔던 그 평균세액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데 나는 그게 부당한 것 같다 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하지 말든가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평균세액 증명서에 나왔던 관세 등의 환급이 끝난 경우에만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임의로. 이제 가볼게요. 이 경우에 물품별 환급액은 그 수입된 달의 평균세액 증명서에 기재된 평균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죠. 나머지 다 괄호고요. 그렇죠. 평균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싶겠습니다. 힘들어요. 설명하기 힘드네.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퉁치는 절차라고 보면 돼요. 퉁친다. 내가 원래는 개별적으로 다 계산해서 환급받는 게 맞지만, 그게 어렵다 보니까 간소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세관에다가 내가 월 단위로 원래 이만큼, 이렇게 단가가 여러 가지 나오지만 얘를 월로 계산해 본다면 평균 단가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수량도 나오는 게 있겠죠. 그거만큼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 수량만큼에 대해서는 이 단가로 계산해서 환급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있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관에서 오케이를 한 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갑자기 내가 처음에 그 수출용 목적이 아니었던 거라 가지고 환급받을 생각이 원래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건데 갑자기 환급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내가 국내에서 판매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 업체가 수출을 할 거다. 수출을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수출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갑자기 환급 신청을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는 이게 평균세액 증명이 됐던 것들은 수출에 사용되는 것들을 말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처음에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내수 용도였기 때문에 얘는 그거랑 별개로 환급을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말하는 것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는
얘가 더 낮기 때문인 거죠. 내가 실제로 부담했던 관세보다 더 낮을 거기 때문에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저 이거 평균 세액 증여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얘는 그거랑 관계없이 별도로 수입한 물건이기 때문에 얘는 관세 환급을 개별로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꺼지라고 하겠죠. 꺼지면 너무 심했고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게 된 겁니다. 야, 그건 우리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죠. 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너가 처음부터 이런 목적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정해진 것만큼 다 받아. 그거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환급 받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만큼은 다 사용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환급을 제대로 받으라는 거죠. 걔만 따로 이렇게 말을 쓴 거였습니다. 얘도 시험에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었던 문제긴 하고요. 좀 이해되세요? 이거만 이제 설명드렸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